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주말 영향이 오늘까지는 좀 있는 것 같고 내일하고 이제 모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중증 환자랑 병상 가동률 증가가 좀 심상치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숫자가 좀 걱정인데요. 사실은 지금 나오는 위중증과 사망은 한 1주나 2주, 또 길게는 한 달 전에 발생했던 분들이 위중증하고 사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2차 접종 완료율이 지금보다 훨씬 낮을 때였죠. 그러니까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2차 접종 완료율이 한 80% 가까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1차가 80 살짝 넘었기 때문에 2차가 1차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80 가까이 올라가려면 아직도 한 3, 4%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고 한 2, 3주가 지났을 때 우리가 충분한 면역을 가졌다고 봤을 때에 희망적으로 중증 이완율도 좀 떨어지고 치명률도 떨어지는 것을 조금 더 있다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전 단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런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또 그 사이에 할로윈 데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언제쯤 나타날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내일 되면 늘 해왔듯이 수요일 아침 발표는 한 20%가 높습니다. 그 전날보다. 그리고 제 예측은 아마 이번 주 중에 한 3,000명 정도 선을 보고 이번 달 말이 되면 꾸준히 3,000명 혹은 5,000명까지도 한번 칠 수 있다는 그런 5,000명까지요? 네, 예상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백신 효과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얘기했지만 기대는 한다고 했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게 나쁜 쪽으로 가는 지표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마음가짐이죠. 저부터도 이제 좀 해이해졌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단계는 많이 완화됐고, 아주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의 움직임, 개인적인 움직임, 사회에서의 모임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증가할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5,000명이 되면 정부 결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일상 회복을 좀 다시 멈추는 걸 고심해 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가 이번이 3단계를 시작할 때는 웬만하면 그냥 가겠다. 예.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결국 중환자와 치명률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병원에 일시적으로 살짝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네. 병원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사실은 대형 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병원 치료의 핵심은 중환자입니다. 예. 일반 환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손이 가지 않는데 중환자 굉장히 많이 손이 가는데 만일 이 코로나 중환자가 1,000명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다른 많은 질환에 여러 가지 여파가 미치게 되고요. 지금이 400명대죠? 지금 400명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수술이 끝나면 이런저런 이유로 중환자실에 잠깐 들러가지고 이제 안정을 취하고 이제 다시 일반 병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와 같은 늘 해왔던 과정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강조를 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행정 명령을 해서 500배들 더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만들겠죠.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2,000베드 정도가 나옵니다. 준중환자실과 중환자실이. 예.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의료진이 또 부족한 거고. 거기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 치료를 20년 이상 해온 사람입니다. 최근엔 제가 중환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중환자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매일 공부해야 되고 매일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에크모라고 쉽게 얘기하죠. 체외산호.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100명도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그런 기계를 못 쓰게 되고 안 쓰게 되고 할 수 없이 다른 치료를 해야 되면은 중환자를 치료하는 전체적인 의료의 질은 상당히 하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환자 수의 그 위험 수위를 그러니까 병상을 아무리 늘린다고 그게 소용 있는 게 아니라 의료진 수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예, 이 의사가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라고 치면 중환자 치료를 하는 의사들은 비행기를 운항하는 사람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파일럿이 없으면 비행사가 없으면은 비행기가 암만 많아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중증 환자가 더 덜 보기가 까다롭습니까? 일단은 모든 차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옷을 입고 그다음에 모든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위생 처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훨씬 넓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멀리서 보는 중환자실 공간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는 공간하고는 다릅니다. 예. 여러 가지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차단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공간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인력도 훨씬 더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숫자만 우리가 이제 정부는 편할 겁니다. 숫자를 늘려놓으면 우리는 준비 다 됐다. 그러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현장 3차 그 소위 상급 종합병원 중환자 담당 교수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중증 환자는 백신 효과도 같이 감안해서 예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중증 이완율이라는 게 지금 한 1.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2% 이렇게 가다가 4%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럼 100명이 발생하면은 그전에는 한 1.5명이다가 만일 백신이 잘 이제 눌러준다고 치면 1명 미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00명 보는 걸 4,000명 봐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준비가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또 저같이 이제 의료인이 현장에 목소리를 전하는 게 너무 과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과하면 차라리 낫습니다만 부족하면 문제니까요. 근데 과할 수 있다는 것은 백신이 그만큼 눌러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백신이 충분히 눌러서 중환자가 덜 생긴다면 우리는 5,000명, 10,000명이 가더라도 중환자 이완율이 굉장히 떨어졌다면은 외국같이 크게 충격 없이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최근에 보니까요. 우리보다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느렸던 일본의 경우에 확진자도 확 줄고 사망자는 또 0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일본은 좀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방송에서 이제 일본의 언론인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대담을 하는데 자리에 있었는데요. 예. 정확한 결론은 못 냅니다. 하나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같이 굉장히 정부 일에 협조적이고 좀 이렇게 조용한 편이니까 오랜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면서 스스로 다들 이제 방어하는 방법을 좀 익혔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보면 얘기가 나옵니다. 끝에는 뭐 자체 변이 끝에 델타 변이가 자멸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는 증명된 게 없고요. 그래서 좀 미스테리이다. 그러나 딱 하나 아까 잠깐 그 뉴스 앞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본은 굉장히 외국으로부터 유입을 막아놨습니다. 못 들어오게. 섬나라니까 일단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없으면 안에서는 어쨌든 해결이 되겠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섬나라나 마찬가지죠. 이제 국격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제 좀 막는데 효율적이었는데 우리는 비교적 국경을 그래도 개방을 해왔고 그쪽은 차단해왔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외래 유입 바이러스가 조용히 퍼지는 것도 좀 막았을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가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좀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도.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중증 환자와 또 사망자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더해서요. 그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까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먹는 치료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이자에서도 먹는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백신도 계속 같이 접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는 우리가 이제 지금 독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감은 가을 되면 백신을 맞고 병에 걸리면 타미플루 뭐 다른 약들을 쭉 이제 먹게 됩니다. 예. 딱 그와 같은 상황이 지금 코로나19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먹는 약은 완전히 두 개의 별도의 문제이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개의 유일한 아주 가장 소중한 무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 근데 그 치료제가요. 중증이 왔을 때 먹어도 소용이 있는 건가요? 그때 소용이 그렇지는 없나요? 않습니다. 예. 모든 바이러스는요. 처음에 초기에 막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번식할 때 그때 잡아줘야 바이러스가 없어지면서 병이 안 생기는 거고요. 예. 바이러스가 상당히 번식을 해서 예를 들어 지금 한 5일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5일이 지난 다음에 내 몸이 이미 염증으로 가득 차버리면 그 염증은 바이러스가 일으키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염증에 대한 치료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초기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있고 후기에 가면은 항염증제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호르몬제라든지 등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그 타미플루라는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인 걸로 임에는 틀림없지만 이틀 안에 먹지 않으면 사실 효과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도 빨리 진단하고 빨리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중증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이 며칠 지나서 벌써 1주, 2주 지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상태에서는 그 약이 들어가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군요. 네. 예. 진단을 빨리 해서 약 처방을 빨리 받아야겠네요. 예. 자, 지금 이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파라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그 아이 둔 부모님들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또 15만 원 안팎으로 비싸가지고 이것도 부담이라고 하는데 요거 진단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건가요? 증상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파라인플루엔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지식이 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파라인플루엔자는 질병청에서 한 8개의 대표적인 이제 시중에 도는 바이러스를 늘 감시해서 매주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매우 가볍고요, 증상이. 특히 성인에서는 제가 뭐 오랫동안 바이러스 치료를 하지만 파라인플루엔자는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15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지불하고 그걸 꼭 받아야 되겠느냐? 그렇지 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되더라도 특효약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그냥 저절로 가벼운 증상만 있다가 저절로 낫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냥 대증요법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예민해진 상황인데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